2024년 한 해 국민들의 일상 속 반칙과 특권을 주방하고 권익 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부가 부조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3일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어떤 여건들이 좀 고려가 된 건가요? 저희 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기능 그리고 고충 처리, 행정 심판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을 해마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 계획에는 이제 정책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환경을 고려를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최근에 그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를 했고 경제적으로는 소득 불균등뿐만 아니라 청렴 실업 문제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는 소국 그 행정으로 인해서 국민 개개인이 고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집단들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고려가 됐는데 이번 업무 계획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부패 방지 정책이 성과가 나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첫째 방향으로 정했고, 네. 두 번째로는 요즘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 구제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민원 포탈 그리고 정책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책 그 결정하는데 정책 참여를 그 일상화하는 그렇게 해서 열린 정부를 실현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네, 세 가지 방향을 들어보니까 국민 중심의 어떤 공정사회의 청사진이 그려지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과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중점 과제는 최근 채용비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등 그 생활 적폐를 청산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정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그 민원을 보면은 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했는데 그 민원을 근원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점. 그리고 개별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집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집단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점.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청렴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파악하는 국가 청렴 지수도 개발할 계획으로 네 가지 정도의 과제를 정했습니다. 네.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예. 중점 과제 첫 번째 방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됐을까요? 부패 방지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그 협업을 해서 이제 하도록 돼 있어서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감사원도 같이 하고 있고 뭐 기획재정부 이런 데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협업을 통해서 부패가 취약한 분야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하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채용비리
척결 같은 게 이제 정부 범정부적으로 지금 여러 부처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듯이 네. 그런 협업 체제를 할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그 반부패 청렴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에는 소위 말해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금지법, 네. 행동 강령 이런 것이 있는데 청탁 금지법이 우리 생활 속에 착근이 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가정의뢰 준칙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문화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행위가 있으면 또 금품 수수가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신고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게 국민 생활 속에 착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동 강령을 개정해서 갑질을 하지 말도록 했고 민간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못 하도록 했거든요. 이러한 그 행동 강령이 공직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홍보를 계속하고 교육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의 그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청렴 경영, 옛날에는 윤리 경영했는데 청렴 경영으로 특화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부패라든지 공익 침해 행위가 있으면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보호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대책들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이제 매년 더 꼼꼼하게 시행하죠. 작년 10월부터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저희 해서 3개 기관이 추진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3개월 지금 공공기관이 한 1,450개 되는데 네. 그중에서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그런 것은 빼면 한 1,200개 정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신규 채용이라든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가를 점검했는데 3개월 동안 18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36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그런 그리고 피해자가 잠정적으로 한 55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분들에게는 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확실히 피해자라는 게 밝혀지면은 채용 기회를 또 부여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규 채용자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고를 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합격자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준을 지켰는가, 절차를 밟았는가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서 이번에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도 좀 점검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가끔 뉴스에 등장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질이라던가 또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서 제도도 추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과 또 보완되는 점도 있다고요? 예,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된 지 한 3년 됐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민간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기업이라든지 민간 영역에 청탁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갑질 관련해서는 이 갑질이라면 어감이 좀 좋지 않은데 네. 공무원이 직무를 갖게 되면 직무에서 생기는 직무 권한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이 직무 권한을 공무원들이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위라든가 직책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사실상 영향력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인허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 접수를 지어낸다든지 또 하위자한테 부당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못하도록
행동 강령에 이미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계속 그 홍보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앞서 이 소극 행정을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적극 행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또 권익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인가요? 권익 구제 활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저희 권익위원회가 하고 있는 고충처리, 행정심판 기능이 곧 그 적극 행정이고 국민 권익을 그 구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권익 구제를 하려면 그 기능을 더 강화하면 됩니다. 그것 외에 지금 새로운 제도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신문고에다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뭐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이번에 둡니다. 곧 지금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싶은 거는 그 소극 행정을 한 공무원을 그 감사하는 기관에다가 줘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갑질이 부패로만 연결되는 것이 또 있지만은 이 갑질이 부정 행위로 해서 이제 민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그렇게 유도되는 그 지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도 일괄해서 정비하는 그런 노력도 할 생각입니다. 네. 올해 신규 사업 중에 좀 눈에 띄는 게요. 생활적폐 청산입니다. 아무래도 청렴한 공정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생활적폐 하면은 이 국민 생활 속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상실감도 주고 좌절감도 주는 그런 불공정한 관행입니다. 네. 또 부조리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라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위반해서 막 큰 부패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불공정한 관행도 개선해야 된다는 국민 목소리가 커져서 저희들은 그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반칙이죠. 이런 게 그렇죠. 특권이죠. 이런 것을 어떤 근절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작년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생활적폐가 심한 9개 과제를 정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유치원 비리라든지 학사 비리, 아까 채용 비리, 공무원 갑질,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토착 비리가 있습니다. 탈세, 뭐 이런 9개 과제를 지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신규로 계속 해야 될 건데 저희들이 체육계 비리 네. 이런 것도 대표 선수를 뽑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신규로 앞으로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새로운 반부패 진단 모형도 마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기존에는 이 청렴 기준, 청렴도 수준 기준을 정할 때, 진단할 때 뭐 공공기관 부분에만 한정돼 있고 또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객관적인 지표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한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이게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적으로 청렴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해왔고 네.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렴도 평가가 갖는 약점이라면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민간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되는. 네. 그래서 민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그 국가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민간 분야를 하는데 민간 개별 기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산업 표준 분류에 의하면 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이런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청렴도를 측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 민간 분야가 올해 측정이 돼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공공 분야 청렴도 측정과 민간 분야를 이렇게 합하면
합하게 되면 이제 국가 전체 청렴 지수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국가 청렴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형성이 됩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민간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국가 청렴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고, 또 주관적, 객관적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산업 분야별에서 활동하는 경제인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느끼는 청렴 실태는 어떠냐, 그리고 당신 그 기관에서 하는 부패 방지 노력은 어떠냐, 이런 걸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것 갖고는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기관에서 나온 패널 자료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가중치를 준다든지 해서 포함해서 국가 전체의 청렴 지수를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진단이 됐을 때 이제 처방이 나오는, 거기에 따른 반부패 청렴 정책이 적실성 있게 수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청렴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뭐 이런 노력들이 정확하게 청렴도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예.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민, 민원인을 중심으로 그 기관의 청렴 수준이 어떻느냐 하는 진단을 하는 것이고, 네. 시책 평가는 그 기관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청렴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평가를 통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결점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그렇다 그러면 시책 평가와 청렴도 평가 간의 연계가 강화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청렴도가 높으면 시책 평가의 대상에서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유도리를 좀 일본말이에요. 네, 융통성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시책 평가를 받도록 하고, 청렴도가 높아지면 시책 평가 제외시켜주는 그런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또 변화할 올해 청렴 사회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를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 장치.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 정보를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분야 청탁하는 것을 지금 행동강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이제 상향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게 신고자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그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앞으로의 과제고, 또 지방에 있는 그 카르텔형 그 토착 비리들이 지금도 뿌리가 뽑히질 않고 있는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툴을 집중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 정책하면 청렴의 경우는 이게 국민들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네. 공무원은 행정을 하면서 청렴 행정을 해야 되고, 기업은 청렴 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 지원해서 좀 실천이 일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과 같이 함께하는 그 청렴 정책이 되기 위해서 청렴사회 민간 협의회 운영도 지금 중앙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자체까지도 좀 확산할 계획이고, 또 공직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청렴의 중요성 교육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일개 국가에서만 청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국제 반부패 라운드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그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서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또 주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또 변화할 청렴사회 한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교우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